네, 세계가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했고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해서 세계적인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갈수록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어서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이면서 또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셨죠.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기가 되게 중요했고요. 두 분 다 양국이 원래 처음으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지금부터 춘절까지 그러니까 구정까지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정도면 그리고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고요.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완전한 관계 복원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또 자오러지 이제 우리 같으면 국회의장인데요. 상무위원장이 이제 정상 궤도 그러니까 뭐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을 그었다. 네. 만약에 사이가 나빴으면 완전한 복원이라든지 뭐 정상 궤도란 말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만찬 끝나고 그 에이펙 때 네. 받은 그 샤오미 전화기로 그 네. 셀카 찍는 모습 보니까 네. 뭐 양국 정상들 뭐 그리고 그 영부인들의 표정이 좋던데. 원래 진짜 시진핑은 안 웃거든요. 안 웃고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 에이펙 때도 와서 에이펙 때도 예, 굉장히 화사한. 우리가 얘기하는 파한대수 정도는 아니어도 입이 열린 정도가 굉장히 드문 분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봐서 못 그런 거 봤습니다. 아니에요? 못 보기도 하고 잘 안 웃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때도 그렇고 아마 그때를 이거는 연출한 것 같아요. 그때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그때를 생각나게 만드는 걸로 샤오미를 가지고 셀카를 찍는 거는 미리 계획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공동성명 안 나오는 게 외교 트렌드가 됐어요. 보십시오. 주변에 정상회담 공동성명 나오고 최근 거 보셨어요? 거의 안 나와요. 트럼프도 사실 안 하고. 트럼프는 좀 다른 이유죠. 자기는 그 공동성명에 자기 자신도 얽매이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언제든지 변하게 할수록 일부러 안 하고요. 조율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것이 요즘의 아니라. 트렌드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냐면 한국한테 기대를 했다가 실제적인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약간의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문제지 네. 뭔가 대단한 선언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MOU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MOU는 법적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제성이 없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이제 되게 구체적이죠 대신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공동성명에 담겨서 뭔가 선언을 할 텐데 그냥 따로따로 하면서 하자 그냥 실천하자 이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고 이게 뭐 합의가 안 됐거나 사이가 나빴거나 그런 반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그때 뭐 양해각서가 뭐 14건이 네. 이제 그 체결이 됐다. 뭐 이런 숫자적인 것도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문서에 담지 않고 이제 개별 개별로 부서, 담아서 뭐. 그렇게 잘 되는 건 더 확 나가고 적은 건 적게 나오고 이렇게 오히려 자유롭게 실천적인 걸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관심사는 한중 관계가 네. 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네. 조금 그 이 따뜻한 무드가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주요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전체적으로는 복원이라는 게 주제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와 중국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부분이 결국 경제잖아요. 그래서 교집합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4대 기업 포함해서 200명이 갔고 400명 거의 400명으로 들었습니다. 네. 중국은 200명에서 600명이 사실은 하게 됐고 상하이 가는 것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 분야는 과거에는 일종의 수직적 분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고 그런데 지금은 수평적인 경제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네. 지난번에 경주에서도 이제 AI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거 이게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예민한 거는 중국 이제 대만 문제인 거고 우리는 한한령이나 서해 구조물 예. 이런 것들도 다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정상회담이 뭐 이게 시간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 어제도 뭐 한 30분 정도 더 연장돼서 열렸다면서요? 네, 뭐 무조건 길다고 반드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으면 너무 의례적이잖아요. 통역까지 포함되면. 그래서 긴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미를 생각보다는 부여해도 좋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러니까 좋은 쪽인 거죠. 나쁜 쪽인 것보다. 그래서 90분 정도 했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2016년 그 사드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난 한 10년 세월이 조금
차가웠잖아요. 네. 이번 다시 이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좀 교두보가 된 거라고 보세요. 사실 우리가 역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대체적으로 전체를 합치면 우리가 흑자였는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자를 보게 되고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경제 협력이 정말 중요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는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이렇습니다. 한미 동맹의 특별함을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때때로 중국하고 약속한 거나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는 면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원자력 잠수함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국군의 전력 강화나 자주국방 측면에서 간다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는다. 마치 과거에 사드 때 한국이 사서 한국이 운영하면 우리는 괜찮다. 근데 한국이 미국에게 땅을 빌려주고 미국이 한다면 우리는 반대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탐지할 거기 때문에 라는 거거든요. 원점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국군의 전력 강화면 중국이 괜찮은데 만약에 미국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한테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네. 전자를 기대하는 거죠.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때때로 네. 중국이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무게추는 미국 쪽으로 더 약간 기울어 있다는 그렇죠. 걸 인정한다는 그렇죠. 말씀. 사실 저는 진보 정부가 균형 외교라는 말을 잘못 썼다고 생각해요. 좋은 뜻이지만 왜냐하면 어떤 국가도 미국하고 중국을 균형으로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보수 측의 진보 정부가 왔을 때 보수 측에서는 어떻게 중국하고 미국이 같냐는 공격을 오히려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을 썼습니다. CCTV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저도 늘 주장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인도나 유럽 이런 국가들도 때로 자기 국익이 있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진다. 균형보다는 훨씬 더 적확한 용어입니다. 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불편하게 바라봤을까요? 어땠을까요? 뭐 미사일 정도 보면은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뭐 저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자기들의 입장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거는 뭐 중국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국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 네. 사실 북러 관계의 진전 속도보다는 북중 관계가 느린 건데 실제로는 북한은 거의 99%가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미 관계를 특별하진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북한도 한중 관계를 알겠는데 네. 북중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신호인 거죠.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이제 4월에 뭐 북중 정상회담이 북중 또는 미중 북미 북미도 지금 가능하죠. 예견이 돼 있는데 네. 이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요. 저는 이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한미일 특히 한국과 미국이 중국한테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라고 당신만이 북한을 멈출 수 있다. 그러니 북한한테 좀 더 강경하게 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켜라는 게 지금까지였는데 그럼 중국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북한 우리 말 안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압박하면 북한은 더 핵 개발에 매달릴 기어오른다. 거야. 이게 중국의 논리였습니다. 네. 자기들도 비핵화를 찬성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에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하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북한을 좀 끌어내줘. 그래서 압박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오도록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서 이거는 중국이 부담을 훨씬 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그 또 약간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대만 관련 문제라든지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도 사실은 대만 CCTV에서 이제 대만하고 중국의 하나의 중국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보수의 반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중국이 정상관계로 가면서 항상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중국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쪽에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네. 중국이 기분 나쁠 때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항상 두 개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것을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좀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밑자락을 까는 것으로 상당히 중국이 기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해 구조물은 이런 거죠. 우리가 당신들 지금 남중국해 인공섬처럼 이렇게 할 거지. 당장 철거해. 중국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좋은 방법은 이것을 압박하거나 중국이 그걸 하면서 없애게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계속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관찰하고 우리도 자기들 와서 보라고 하니 가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못하게 이게 위험 요소가 안 되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네. 이번에도 문제 제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 3045님께서 진정성 있는 한중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하시면서 MOU나 협력 등 약속된 일을 꼭 실천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두로 얘기로 건너가 볼 텐데요. 문제 짚어보기 전에 유인숙님께서 김준영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던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저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사 작전을 단행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두로를 체포하는 이게 명분은 마약이라고 했는데 네. 진짜 속내는 뭡니까? 뭐 저는 이 실제로는 석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절박하게 침공을 해가지고 이걸 뺏을 정도의 시급한 문제였냐 하는 생각을 하면 또 아니에요. 왜냐? 지금 유가도 안정돼 있고 예. 베네수엘라의 오일은 미국한테는 거의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 정유 시설이 부족해서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닌데 근데 석유는 분명히 많고. 맞는데요. 트럼프의 방식이 뭡니까? 내가 지금 미국을 위해서 다 가지고 오고 뭔가를 미국을 부자로 만들고 강하고 만들고 갖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린란드도 뺏어서 가져올 것이고 파나마도 가져올 것이고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거둘 것이고 투자를 가져온다. 이 한 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으로서 엄연히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나라를 그렇게 그렇죠. 군사적인 행동을 해도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됐던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 서반구 다시 말해서 남북 아메리카는 미국 거다. 그래서 미국 이걸 거다? 신먼로 독트린이다. 그리고 저는 충격받았던 게 그 아무리 인스타그램이라도 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그 욕설이 담긴 FAFO를 딱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져도 위선을 하고 꾸미고 명분을 달고 달았잖아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까불지 마. 다쳐. 트럼프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나름대로 명분은 뭐냐면 이거 원래 우리가 못 사는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뽑는 정유시설 해가지고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인프라 다 깔아줬는데 차베스가 국유화시키고 뺏어간 거다. 내가 다시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번 마두로 체포가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그 마가 진영에서도 또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맞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도 작전이라고 했고요. 이란 폭격할 때. 지금도 전쟁이 아니라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중요한 한 구성이 고립주의거든요. 우리가 구태여 세계 경찰을 하면서 미국의 자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미국 이익이 되는 것만 한다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 이익이 되려면 미국 군인을 거기 가서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두로만 잡아왔고 일종의 리모트 컨트롤 정치를 하려는 거예요. 군정을 실제로 하면 군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델시 로드리게즈를 앞세워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앞세웠다? 그러면은 뭐 미국과의 어느 정도 교분? 저는 그렇게까지는 내통이 보지 있었다는 않습니다.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하려면 저는 그 작전을 했을 때 내부의 정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대통령궁이 한 3시간 만에. 제압되고 그거는 불가능해 보여서 내부의 정보는 있었지만 부통령이 그렇게 만약에 포섭을 당한 문제라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알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양반이 뭐 석유 장관도 겸임하고 그럼요. 있다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야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행정능력과 더불어 가지고 정통성이 소위 말하는 이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전설적인 게릴라의 수장의 딸이고 그런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들켰을 때 지금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 부통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부 사이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군부가 안 따라오면 마두로 제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도 이 사람이 군부를 장악하야만 이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본인은 군부의 마음을 얻다가 미국의 마음을 잃을 수 있고 미국의 마음을 얻다가 군부의 마음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세게 나갔다가 협력했다가 그 말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뜻에서 저는 처음부터 짬짬이로 짜고 친 것 같지는 않고 루비오와 전화를 오랫동안 했다 했잖아요. 트럼프가 발표할 때 루비오와 오랜 대화를 나눴다. 거기서 저는 협박도 하고 이게 얼르고 달래면서 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 뭐 작전 군사 작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또 중국이 네. 개입돼 있단 말이죠. 예. 예. 대통령 축출당한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이 네. 직전에 중국 예, 특사단을 중국 대표단하고 만났다면서요. 만나고 그날 밤에 지금 당한 겁니다. 그럼 네네. 이것도 미국이 보기에는 거슬렸다는 겁. 저는 중국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 전 표정 관리가 일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서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걸 잘못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미중 대결이나 미래 대결이 오히려 더 격화될 가능성이 이것 때문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물론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좋은 파트너이고 남미 전체가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그래 손자병법의 원교 근공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이나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이제 반대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미국과 싸워줄 것이냐?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뭐라고 했냐면 중국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수출해 줄게.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80%의 원유를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전체에는 5%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그 측면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건드림으로써 자기는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대해서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비난하지만 자기들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명분을 살려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걱정인 게 이번 사인이 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이랬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각은 내가 치고 싶으면 치는데 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니들이 얘기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중국을 계속 공격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통일할 거야. 근데 너들 말대로 지금 우리가 치는 건 아니야. 네. 라는 건데 명분은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은 준 거죠.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리는 없습니까? 좀 그것도 이제는 걱정이 저는 되는데.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하고 미국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데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단 김정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 잘 갖고 있었다. 나도 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꾸로 트럼프는 자기가 친구라고 얘기하고 좋은 관계를 갑자기 뒤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약간의 공포와 네.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할 이유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북미 가능성이 오히려 약간이라도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방금 전에 그 미국 민주당 의원 68명이 미 한국입니다. 미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국제평화위협 성명을 발표했대요. 방금 보고 왔습니다. 저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우리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교민 안전 정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요. 뭐냐면 그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을 언급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강한 논평을 저는 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확실한 국제법 위반이니까 정부가 못하는 소리를 저는 의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요.